네, 안녕하세요. ROE 300% 물건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찰 이행 보증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NPL 투자 방법에는 론세일 방식, 그죠? 론세일 방식은 그냥 채권, 근저당권 자체를 깎아서 사오는 방식. 그냥 나 얼마에 그냥 퉁 쳐가지고 깎아서 사오는 방식. 그다음에 사후 정산 방식은 미리 약정된 조건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서로 정산하는 방식. 그다음에 입찰 이행 보증 방식은 입찰 이행 조건부 사후 정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입찰 이행 보증 방식은 자기가 직접 입찰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금액을 써가지고 들어갔는데 35억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5억 정도 텀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여기 경비 뭐 다 빼고 이제 뭐 선순위도 정리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배당 받으면, 유동화회사가 배당 받으면 그거를 다시 페이백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근데 왜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빠질 것 같으니까 자기 채권을 이제 지키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투자자는 이 물건을 뭐 사용하거나 내가 꼭 이 물건의 위치로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거를 선택하는데, 어떤 투자 원칙이나 방식, 투자 방식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계약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론세일 방식 뭐 이렇게 명명된 게 없어요. 책에 뭐 법전이라든지 뭐 이런 데 명명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했던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니 그냥 론세일 방식이다. 그냥 사는 방식이다. 깎아서 사는 방식이다. 사는 방식이다. 세일 방식이다 해서 론세일 방식으로 그냥 이제 명명된 거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리하니까 이제 사후 정산 방식으로 명명된 거고, 그 다음에 입찰을 이제 확약을 하고 입찰을 안 들어가면 뭐 계약금이 몰치된다거나 이렇게 계약 조건을 걸고 약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입찰 이행 보증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이 명명된 건 없어요. 막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계약서도 반드시 이렇게 포멀하게 이렇게 기본 계약서 규칙대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계약은 뭐 수시로 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양자의 뭐 사촉 자취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게 뭐 포멀한 게 있나? 그게 폼이 있나? 그냥 알아서 쓰는 거지. 협상해가지고 더 유리하게 쓰는 놈이 승자지. 하여튼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입찰 이행 보증 방식.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약정을 집어넣는데, 입찰 이행 조건부 뭐 사후 정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정도의 세일해서 샀어. 뭐 10억짜리를 5억에 샀어. 근데 4억에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 차액을 또 유동화회사한테 찔러주는 그런 또 약정도 있어요. 이거는 투자자가 굉장히 이제 뭐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경우,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뭐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사적 자치기 때문에 자기가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지, 뭐 분석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지, 뭐 계약 방식을 가지고 뭐 왈가불가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화성에 있는 그런 이제 물류 회사를 제가 한번 이적 용역을 받아서 완전히 끝까지 명도까지 완전히 이제 정리해 준 그런 실전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찰 이행 보증 방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한 거예요. 위치는 뭐 한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안산에 있던 그런 물류 회사였는데, 그 경기도 화성으로 이제 이전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세를 더 확장하신 거죠. 굉장히 넓은 데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존의 안산에 1000평 정도였다면
안산보다 이제 당시에는 화성이 같은 그런 어떤 매입 대금이면 훨씬 넓은 부지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예를 들어 1000평 정도 이제 물류회사로 운용을 하고 계셨다면 화성에서는 한 3000평 정도 물류회사를 물류회사용 그런 부동산을 취득해서 한 3000평 정도에서 물류회사를 운용했던 그런 물류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진행했던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입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돼. 입찰 이행 보증 방식이라는 거는 입찰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채권은 어차피 원근저당권자, 원소유자, 원근저당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낙찰대금도 또 대출받아서 내야 돼요. 계약금, 또 채권, 근저당권 계약금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입찰보증금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낙찰대금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이걸 왜 하지? 근데 이제 이게 왜 하냐, 이유를 살펴보면요. 공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공장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경매를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하다 보면 나는 정말 이 금액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이 적정한 가치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계속 이제 비딩을 한다고, 이제 입찰을 넣는다고요. 그러면 한 6, 7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약간 멘탈이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는 정말 난 포기하고 싶고 무조건 저기로 가고 싶다. 더 이상 비딩을 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입찰 법정에 가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그랬을 경우에 저 부지로 무조건 이주를 해야 되겠다.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입찰 이행 보증 방식을 써서라도 이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 좋은 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 이제 35억 정도 채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입찰 이행 보증 방식으로 계약한 이 투자자는 얼마 입찰을 참여할까요? 35억 원에 매입한 5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산 거잖아요. 즉, 바꿔서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15억 정도가 지연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몇 년 동안. 공장이 몇 년 동안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지연이자를 할인해서 샀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원금까지 할인을 했다면, 이러면 이제 50억에 이제 입찰을 참여해서 내 권리가액이 50억이기 때문에 상계를 처리한다는 거죠. 상계. 그리고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정리를.